라오스의 어느 가정집.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도 잘 내고. 평소 같지 않은데. 가난하지만 화목해 보이는 라오스의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딸로 보이는 두 사람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된 딸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도 잘 내고. 평소 같지 않은데.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평소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에 살짝 걱정이 들어 애교라고는 없던 제가 살갑게 아버지의 피로를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신경이 날카로웠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말을 하지 않으셨죠.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는 날이 어두워지면 늘 집으로 들어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날이 어둑해지다 못해 깜깜해지고 우리들이 잠을 잘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귀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를 걱정하게 된 거였죠. 조금은 과묵하긴 했지만 집에서는 종종 웃으시며 저희와 농담도 주고받던 아버지였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은 하고 계셨지만 저러다 말겠지 하며 저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이셨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말이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작은 메모지에 몇 마디의 메모만 남겨놓은 채로 말입니다. 나는 한국으로 떠난다.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어라.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아버지를 빼앗아 갔다고 느끼게 된 것이요. 이때부터 우리 가족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 수입에 의존하던 가족들은 어머니부터 저와 동생들까지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동생들과 저는 공장에 들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농사일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직접 부딪혀가며 농사일을 체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사라졌을 때는 매일매일 가족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얘기는 점점 하지 않았죠. 아마도 말도 없이 떠나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탓이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만을 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버지에게 어떠한 연락을 받거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버린 거야. 하지만 도대체 왜?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심지어 아버지가 저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 저에게 보여주었던 좋지 않은 표정들과 신경질들만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그런지도 몰랐죠.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한국으로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격하게 반대했지만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아버지를 모두 걱정하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죠.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긴 정보는 한국으로 간다. 3년 후에 돌아오겠다. 라는 두 가지의 정보뿐이었지만 또 다른 정보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 동네 주민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에게는 1년 전 한국에서의 소재지 정보를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 거기였기에 이쪽으로 연락을 한 거였을 테죠. 실제로 라오스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오직 14%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이 동네 주민분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는 자신의 소식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소식을 숨기셨는지 꼭 알아내고 싶었죠. 진짜로 우리 가족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직접 얼굴을 보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주민분의 도움으로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어 한국이라는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저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발전된 대도시의 나라였거든요.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처음에는 얼떨떨한 마음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 있었기에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아버지가 1년 전에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물류센터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물류센터는 모두 뒤져보았지만 아버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의 정보였기에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라오스에서 가지고 온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이곳 물류센터 주소지와 근처에 있는 여관 주소지가 전부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저는 여관 주소지를 찾아가 그곳에서는 반드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아버지에 관해 물었고 지금 그 방에 묵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 있다며 따라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막상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그런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지 못해서인지 왠지 낯선 느낌마저 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곳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묵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묵었다던 방에 묵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자마자 아는 체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형님이라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던 동료였습니다. 그 남자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신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분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한 가지 더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동구 쪽에 있는 물류센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성 정보였지만 저한테는 작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 잡듯 뒤져도 아버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크고 복잡한 나라였고 화려한 듯 조용한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꺼져갔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라오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오스에서 연락이 한 통 왔고 아버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의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번에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찾아온 충격적인 사실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는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고 안색도 나빴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는 저와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라오스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도박은 어느새 중독으로 이어졌고 끝내 큰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셨죠. 라오스에서 하고 있던 농사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질 않아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런 이야기할 용기가 나질 않았고 한국에서 3년만 독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3년이 채 되기 전에 빚은 모두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더 악독한 놈이 찾아오셨다고 했죠. 폐암을 선고받으신 거였습니다. 라오스에 계실 때부터 마른 기침이 잦아서 걱정이었는데 그것이 악화하여 암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셨고 자신이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 유산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왜 그리 미련하세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어요? 어머니와 저희는 어쩌라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가족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려고 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마음이 저렸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의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었고 한국의 의술이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미국과도 견준다는 말에 신뢰감을 얻었죠.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은 가족들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함께 말이죠. 하늘이 도왔는지 아버지의 폐암이 인근 림프절을 넘어 전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술이 가능했고 긴 시간 동안 회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건강한 상태이십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수준과 의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셈이죠.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분들이 자신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고 너무 잘해주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버지를 잘 대해주신 한국과 한국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 지중해 코르시카의 한 주택.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프랑스의 지중해에 위치한 섬, 코르시카의 한 주택에서는 쓰러진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딸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여행이라고는 가보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던 딸이었기에 더욱 애절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부녀는 한국의 한 병원에서 목격되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클레멘티느, 그러니까 이 아비가 그냥 집에서 밥 먹자고 하지 않았냐. 이 가격들 좀 봐라. 한 끼 식사에 이 돈 주고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굴을 잡아오는 게 더 낫겠다. 아버지, 오늘은 제 월급날이니까 기분 내자고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같은 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굴이잖아요. 맛있게 먹자고요 우리.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버지처럼 지나치게 아끼면서 구질구질하게 살기는 싫어요. 저와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 문제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조금 더 잘 사는 축에 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절약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제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일도 좀 쉬시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일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 너도 젊다고 너무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거라.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옹알이를 겨우 하는 정도일 때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끼니도 굶으신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 지금까지도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조금 심하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어떻게 휴지를 한 칸만 사용해요? 땅을 파봐라. 땡전 한 푼 나오나? 휴지는 누가 공짜로 주니? 아껴야 오래 쓰지. 이렇게 지독한 구두쇠인 저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젊으실 때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기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여행이었죠. 왜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버지의 요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또 다른 선물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아버지에게는 너무 미약한 선물이긴 하지만 소소하게나마 기뻐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몰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선물을 하는 맛이 나기도 하고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기대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아버지에게 여행 선물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구두쇠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조차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는 저에게 늘 낭비가 심하다며 누가 들으면 낭비벽이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 지인들에 비하면 저는 아주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서 퇴근하면 늘 집에서 이런저런 한국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아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이었기에 제대로 정보를 습득해야 헤매지 않고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는 안색이 나빠지고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여행에 필요한 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한 지는 꽤 되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었고 지금 제가 가진 돈만으로는 아버지와 한국 여행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값과 숙박비만 하더라도 지금 저의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빠듯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퇴근 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주방에서 보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서빙하고 호텔에서 청소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파트타임 일이다 보니 일자리가 지속되지 않았기에 수시로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말이 투잡이지 실제로 온종일 회사에서 일에 시달리다가 퇴근한 이후에 또다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일이기에 퇴근 후에는 그나마 육체적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 여행 선물을 마련해 드려야 하나? 갑자기 이런 회의감도 들었죠. 결국 아버지 여행 효도 한 번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저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평소에 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아왔다면 어느 정도 저축된 자금도 있었을 테고 지금 이렇게 투잡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은 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첫 여행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프로젝트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클레멘티느, 혹시 감기약이나 기침약 남은 거 있니? 요즘 따라 기침이 더 자주 나오는구나. 아버지, 이제 몸 관리 좀 신경 쓰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래서 어디 먼 곳에 갈 수나 있겠어요? 아버지는 언제부터인지 피로하고 거친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평소에도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셨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진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아버지에게 여행을 해드릴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저도 몸살이 심하게 나서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기침하시다가 물을 먹기 위해서 식탁으로 이동 중 갑자기 실신해버렸습니다. 그 길로 구조대를 호출하여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분간 입원하면서 여러 검사를 좀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보호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환자분은 폐암입니다. 폐 내부 종양이 확인되었고 병리 조직 검사에서도 암세포가 확인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 전이가 심한 편이 아니어서 수술하시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폐암 수술은 저희 프랑스 병원이 미국보다 5년 생존율이 6% 이상 높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잠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여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수술 받으시면 평균적인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57% 정도가 되고요. 저희는 63% 정도 됩니다. 단순히 퍼센트만으로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환자분과 보호자분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아셔야 할 것이 모든 수술은 100%가 없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평생 아버지는 가족들의 안위만 생각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는데 그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여행을 선물하겠다는 제 생각에 안심했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뿐인 딸이라는 저는 여행이나 가려고 그 난리를 피웠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간만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히는 암세포가 더 전이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큰 수술을
급하게 응급실을 통해 방문한 병원에서 받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폐암에 관련된 전문 병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때부터 폐암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에 있는 병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병원까지 알아보았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한동안 한국 여행 가려고 미친 듯이 한국만 생각하다 보니 드디어 내가 미쳤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한국 여행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탓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정보들을 알아보고 취합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학 수준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었죠. 심지어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의 의학 수준을 넘나드는 수준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폐암의 경우 미국은 물론 저의 모국인 프랑스까지도 한 수 접는다는 사실도 말이죠. 물론 이러한 수치들만 따져서 그 나라의 모든 의학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수치가 아니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의학 척도를 알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그러한 수치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 1%의 확률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 아버지가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이르자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병원의 자존심과 기운도 많이 꺾이신 것인지 제 말을 순순히 따라주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한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이 있나 싶은 정도로 많은 환자가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잘 오셨습니다. 폐암 초기라서 수술하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완치 가능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수술은 보통 암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 경우는 제거하는 것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주시죠. 수술 준비나 일정 등은 밖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역시나 한국 의사 선생님도 폐암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선생님의 말씀이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지만 웬일인지 저는 이곳에서 더 강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차분한 자신감이 저와 아버지에게 큰 신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이곳에서 수술을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죠. 마침내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아버지는 차가운 수술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저는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면 문자로 수술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술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뭐지? 벌써 예상 수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예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술을 기다리던 저는 약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아버지는 수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말을 들었죠. 수술 중 출혈이 조금 생겨서 이송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지? 왜 출혈이 생긴 거야?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걸까? 괜히 한국까지 와서 수술한다고 했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잘못 드시기라도 하면 정상적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마저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의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상태를 호전시키면 됩니다. 보호자분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안도의 감정에도 눈물이 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버지는 혼자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회복을 하셨을 즈음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퇴원 기념으로 한국 식당을 예약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굴 요리예요. 아니, 이 비싼 걸 이렇게나 많이 시킨 거야? 그래도 오늘은 맛있게 먹자꾸나. 걱정하지 마요. 우리 동네처럼 비싸지 않으니까 실컷 드세요.
딸아. 이 아버지는 지금 너와 이렇게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우리 한국에 자주 방문하자.